도시재생 2부의 제3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안지아빠입니다. 외노자입니다. 다들 지쳤어. 우리가 지금 녹음을 벌써 3개를 끝나고 이제 4개째여가지고.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잔디 아빠가 준비해 온 걸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음. 이런 국제적인 탄소 저감 대책에 대해서 실무에서 느끼는 점을 위주로 좀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례를 한 가지 정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앞서 이제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그 친환경적 요소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적 요소를 건축에 적용한 거는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또 그 도시를 재생하는 프로젝트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지지 못한 그 오래된 도시의 모습들이나 뭐 차가 없어도 돌아가는 도시, 그리고 자전거 문화가 오랜 기간 동안 정착해온 도시가 있기에 재밌는 발상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굉장히 미약한 게 사실이고, 에너지에 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아니면 전 지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하는, 세계적인 동향이 그렇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그런 법규나 기준들을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는 강한 것 같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건축물을 설계할 때 그 에너지 절약이나 녹색 건축에 관련된 기준들이 이렇게 기준들이 많아. 특히 첫 번째 이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같은 경우는 500제곱미터가 넘는 모든 건축물들이 다 허가 단계에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음, 뭐 밑에 이제 녹색 건축 인증 기준 같은 것들은 나라의 국가에서 발주하는 이제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켜야 되는 친환경 기준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따르기가 사실 우리나라는 인프라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가 굉장히 세잖아. 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해서 그치. 뭐 그거에 비해 좀 온화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건축적으로나 뭐 에너지적으로 훨씬 더 챙겨야 되는 부분 많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권이나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급 발전을 한 나라들은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서구권에서는 탄소나 이제 연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2차 산업혁명의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런 그런 발전의 후속 조치로서 이런 에너지나 친환경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이제 하나둘씩 만들어 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가 지구 온난화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전 세계적인 노력에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하게 된 게 있지 않나 싶기는. 그거에 대한 실무자들이든 일반 사람이든 사명감이라든가 인식이 유럽권이나 뭐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약할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나 친환경 쪽으로 건축이나 산업에서 적용하는 기술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아까 건쟁이가 정리했던 것 중에 보호하고 유지하고 전환한다고 했는데, 요거를 기술적으로 크게 보면 보호 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패시브 기술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대로 단열을 잘 하고 어떤 건축적 그 장치들을 통해서 뭐 햇빛을 좀 차단한다거나 통풍을 잘 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패시브 기술이라고 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탄소,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액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분야가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크게 그런 두 가지 카테고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친환경 건축을 할 때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준비한 사례는 그 최근에 준공된 프로젝트인데, 이건 이제 서울 강서구 마곡에 있는 코오롱, 와, 우리 의류 브랜드인 코오롱의 이제 본사 사옥이야. 이건 음, 설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건축가인 톰 메인의 모포시스에서 설계를 했고, 음, 국내에서 이제 로컬사로는 해안 건축에서 음, 참여를 해서, 사실 이 건물 딱 봐서는 뭔가 식재가 많이 조성이 돼 있다거나 솔라 음, 패널이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음, 이게 어떻게 친환경 그 에너지 절약 건축 물가는 조금 떠올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운영하는 그 음, 리드라는 친환경 인증 기준이 있어. 그 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까다롭지만 우리나라의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그 기준들을 평가하고 그 인증 등급을 부여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그 신축 건물에서는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서울역 앞에 서울스퀘어 건물이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재생 쪽에 점수를 좀 더 받아서 플래티넘 제일 높은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이제 그보다 좀 낮은 골드 등급이지만 신축 건물이 골드 등급을 받은 거는 이제 최초의 사례가 된 건물이야. 그래서 이 건물에서 적용한 친환경적 요소는 일단 그 인면이 있어. 사실 모포시스의 이런 메스감이라던가 사선 치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치. 인면성 같은 것들은 뭐 여느 건물에서나 비슷하지만 이건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인면의 세그먼트들이 굉장히 패브릭을 형상시키는 그런 요소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패시브 기술 중에 이제 일조를 조금 차단하는 햇빛의 유입을 좀 차단해서 여름에는 좀 햇빛의 유입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좀 이제 남중보다 높은 햇빛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디자인이 돼서 건물의 차양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건물 인면 디자인 요소로 쓰인 그런 예가 된 것 같아. 이 소재는 그 GFRP라고 그 음, 유리섬유가 들어간 플라스틱 소재인데 음. 이제 굉장히 차세대 이제 건축 소재로 각광을 최근에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된 소재인데 그걸 뭔가 사용해서 찬시스 많이 쓸 것 같은 재료다. 그치. 근데 그러게요. 왠지 찬시스가 많이 사용. 이게 하나은행에 아마 썼을 법한 재료인데? 그거는 콘크리트였던 것 같아. 아, 그래? 그리고 음, 얘는 플라스틱이야. 그게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어떤 뭐 기계적인 장치라기보다는 건축의 요소를 사용해서 건축물 내부의 열 부하를 조금 감소시키고 일사를 조절해서 내부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뭐 그런 패시브 기술의 아주 그냥 직접적인 요소라고 보여지고 내부에서 또 이렇게 아까 말한 보이는구나. 여름에는 고도가 높잖아, 태양이. 외부 세그먼트의 모양상 위에서 떨어지는 빛은 상당 부분이 이제 차단이 될 것 같고, 한 이 정도 겨울에 이제 낮은 떨어지겠네. 남중 구도에서 햇빛이 들어오면은 이 정도. 상대적으로 옆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그 세그먼트 사이에 열린 부분을 통해서 햇빛이 건물 안쪽으로 깊게 들어오는 효과를 가져와서 이제 여름에는 냉방비를 좀 절감하고 겨울에는 그 난방비를 좀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음. 제외하면 건축적인 요소들은 그 모포시스가 다른 해외 사례에서도 많이 하는 다이나믹한 홀의 연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몰포시스가 그래서 좀 선이 이를테면 굵으니까. 말한 것처럼 패시브한 요소라고 한다면 다른 건축물 소개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이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을 아주 그냥 음, 빽빽하게 설치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여기를 공공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뭔가 잔디 광장으로 쓰는 것 같기도 거기는 이제 하고. 옥상 녹화의 개념인 것 같아. 음, 아, 사실 이 뭐 리드라던가 우리나라 친환경 녹색 건축 인증 기준 시드라고 하는데 KG 시드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의 평가 항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패시브한 항목들도 있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효율 등급 같은 걸 매기는 굉장히 액티브한 항목들도 있고 어떤 이런 식재를 이용해서 옥상 녹화라던가 그 자연 지반을 좀 유지해서 이제 빗물 순환 같은 걸 원활하게 한다던가 이런 항목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이 입지에서 받는 점수도 있어. 음, 교통을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그 땅을 지정을 해서 건축을 하면은 그만큼 또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그렇구나.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항목들을 봐서 그 점수를 받아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받기가 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신축 건물로는 최초로 이제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점이 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건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사실 이 삼각형 모양 같은 이 세그멘트가 그렇게 뭐 멋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 그냥, 이게 모양의 어, 컨셉은 코오롱에서 코오롱. 뭐 특허낸 해본 것 같더라고. 특수한 패브릭 조직의 아, 모습 모양이래. 그래. 이 아, 로고 모양에서 뭔가 그치. 삼각형에서 따온 그것도 좀 건가? 비슷한 거. 그리고 음, 어쨌든 디자인하기도 쉬운 게 모든 이런 유선형이라던가 비정형들은 삼각형으로 했을 때 제일 쉽게 해결이 음, 되니까 그 삼각형을 아, 유지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요 세그먼트를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조금 더 비중이 크고 음. 그 약간 친환경적인 요소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도 같아. 귀에가는 그러니까 귀걸이 내 코에가는 생각에는 코걸이라고. 만약에 여기에 태양 패널 이거 솔라 패널을 하고 여기에 잔디
이거 광장 쓰고 여기에 뭐 루버를 달아가지고 빛을 잘 차단했어도 이거는 그냥 친환경 건물로 뭔가 상을 받았을 것 같거든. 이 세그먼트가 친환경도 있겠지만 상징성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호롱사의. 나도 그런 것 같아. 그거를 그 친환경적인 요소랑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이 기업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요소를 적당히 잘 버무려서 이런 네. 형상을 만들어낸 음. 게 모코시스의 그 최대 강점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5년에서 10년 전 정도쯤에 이런 세그먼트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건축이 되게 유행했었던 것 같아. 지금도 덕분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펀칭 패널에 베리에이션을 막 바꿔가지고 인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모듈을 프리캐스트로 짜가지고 인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뭐 3D로 뭔가 제작을 한 것을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방법들이 이때 되게 유행했었던 건축적인 흐름 아니었나 싶어. 그래서 사실은 이 친환경 건축이나 뭐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축이라는 게 사실 전 세계적인 사례를 봐도 뭐 형태나 뭐 규모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 그 방법에 있어서 베이직한 거는 몇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아. 실제로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장 그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서는 제일 쉽게 쓰이는 게 태양광 패널이고 맞아요. 그것도 이제 관공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던가 이런 대규모 건물에서는 의무기 때문에 하는 게 크고 뭐 다른 에너지로는 이제 뭐 아까 얘기가 나왔었던 풍력이라던가 뭐 파도를 이용한 조력이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지열도 우리나라에서 맞아. 많이 쓰지 않아요? 지열? 우리 이렇게 필수해야 되는 거고 지열도 있어. 관공서라든가 공공발주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런 친환경 인증들을 받아야 되는 대규모 건물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 소요된 에너지분의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제일 쉽게 쓰는 게 이제 태양광 패널이고 그렇긴 한데 이제 태양광 패널은 그 소요되는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외로 이제 그 다음 순위로 이제 고려되는 게 지열이라던가 수소를 이용한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것들이 최근에 좀 이제 그 다음 대안으로 주로 생각이 돼. 근데 이제 지열 같은 경우는 땅속에 이제 그 지열 봉을 박아서 거기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땅 밑에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한번 땅에 묻히면은 그냥 마당에 묻히면은 나중에 그 유지 관리가 되는데 건물 밑에 그냥 지하 밑으로 묻어버리면은 이게 한번 고장 나버리면 유지 관리가 그다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다음 그냥 땅속에 묻어놓는 그렇구나. 그래서 그 태양광에 비해서는 차순위로 밀리는 게 있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도 좋고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유지 관리 면에서도 조금 효용성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안 됐고 초기 비용이라던가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활성화가 그렇게 태양광만큼 크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태양광이 가장 쉽게 이용되는 신재생 에너지고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주택을 지을 때도 실제로 많이 쓰기도 해. 그 아까 독일의 사례처럼 이거를 이제 에너지를 판다는 개념인데 우리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고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한전으로 보내고 내가 보낸 만큼 전기세를 이제 할인을 받는 개념인 거지. 사용한 사람들은 전기세 감면이 꽤 많이 돼서 되게 좋다고 하는데 초기 설치 비용이 좀 든다는 점이랑 그리고 아까 그 독일 시청 사례처럼 예쁜 태양광 패널이 없어 아직은. 맞아요. 아까 그거는 일단 제작한 것 같아. 일단 투과도 되는 거잖아. 아까 그건 유리처럼 완전 투과도 되는 유리를 거고. 더 뗀 것 같은 느낌. 얘를 들었더니 청소를 가끔씩 해줘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 먼지가 쌓이면 또 잘 안 그것도 되기 있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황사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그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쌓이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유지 관리 면에서도 힘들어서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고. 뭔가 이제 건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면 아까 보여준 사례처럼 좀 디자인적으로 미려한 태양광 패널이 개발이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건축가들이 건축에 재밌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면 그때는 조금 더 잘 쓰여지지 않을까 싶어. 사실 뭐 가장 큰 아직까지는 문제는 그거 같아. 이런 우리가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에너지 관련돼서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사실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하지는 않잖아. 몰라. 나는 안 해.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조례라든지 나라에서 지정해준 부분을 그 담을 패스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주는 거지. 아, 내가 이 에너지를 보존해야 돼. 지금 우리가 그런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에너지 차원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물 디자인을 접근하진 않잖아. 그 부분에서 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지가 이제부터 되게 미션이라고 보고, 아직까지 내가 지금 이 필드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그냥 껴맞추기식 건축물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크긴 하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친환경 인증 기준을 만족시켜서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로 법적으로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꽤 있어. 녹색 건축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이나 아, 층수를 완화해줘서 아파트도 몇 세대를 더 만들 수 있고 건물도 몇 음, 층을 더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음, 걸 통해서 이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목적보다는 뭐 경제적 이유라던가 분양성을 이유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난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거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나라에서 어찌됐든 전기차를 살 때 요즘엔, 예전에는 지원금으로 거의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6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5천만 원급에 사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조금씩 낮춰져가지고 한 600에서 7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사라. 그랬을 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제스처는 난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음, 어찌됐든 전기차를 사서 그게 나중에 자연에 더 음. 효과적인 영향이 있다면 난 좋은 것 같아. 사례조사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찾은 거지만 사실 음, 태양광 패널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거든요. 특히 한국에 산을 음,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놔서 벌거숭이 산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막 태양광 패널을 막 설치해두고 막 그런 경우도 엄청 많아요. 음, 뭐 사실 전기차도 보면 그게 그렇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살짝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기도 어쨌든 맞아. 어디선가는 공급을 에너지 해야 보전 되니까. 법칙, 그리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데도 돈이 꽤 많이 들고. 차라리 저는 동굴. 쓰지 말자, 짓지 어. 말자. 약간 그런 걸 짓고 그 전에 걸 폐기하면서 약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하나 더 늘릴 바에 있는 거를 좀 오래 쓰고 사도 사지 말고 안 사는 게 음, 제일 좋아요. 옷도 사지 말고 약간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음,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고쳐 쓰는 식의 뭔가가 더 규제가 되는 게 음. 환경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치. 건축적인 도시 재생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나도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막 때려 부수고 이제 새로운 필지, 그 새로운 땅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닌, 조금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 깊은 고민이 좀 네.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 현실상, 왜냐면 건물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나는 건축 그 주택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뭔가 다시 이루어질 것 같거든, 일이. 그랬을 때 주택이 어차피 지금 지은 집들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또 헌집될 테고, 그렇게 되면 그 헌집된 집들을 또 다 때려부시고 더 높은 집으로 또 새로 만들 것인가?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 앞으로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인구수라든지 가구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였고, 이제 1970, 80년 한창 개발될 때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지었던 건물들이 너무나도 퀄리티가 낮아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싹 밀고 새로운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 요즘에 짓는 건물들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잖아. 그렇다면 그 건물들을 어떻게 그렇죠. 새롭게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런 태양 에너지라든지 그 아까 이야기했던 지열 에너지, 뭐 풍력 에너지, 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개발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좀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근데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를 좀 줄여야 돼. 많아도 너무 많아. 독일도 갓길에 차 다 세워져 있거든요. 음, 근데 왜 한국이랑은 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대주의 음, 시각이 아니라 뭔가 이게 사대주의. 약간 좀 한국은 악순환인 게 몇 년까지 탄소 몇 프로 저감하고 이런 목표들이 있잖아. 전 세계적으로도 음, 그렇고 각 산업군별로 또 그걸 배분을 해.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줄여야 한 탄소 배출량 중에 몇 퍼센트는 뭐 제조업에서 가고 몇 퍼센트는 건설에서 가고
뭐 이런 퍼센티지들이 나눠져 할당량들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이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치. 그리고 내수 시장도 굉장히 크고 자동차가. 음. 음, 그래서 퍼센티지가 그쪽은 물론 덩치는 더 크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건설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다고 들었어. 음, 그래서 건설을 조지는 거야, 건축이랑 건설을. 기준 음, 빡빡하게 만들어서 니네 꼭 이렇게 지켜라 하고 대신 음. 제조업은 조금 널널하고 그래서 사실 기준들이 조금 빡세고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기후가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본은 단열재 같은 거 훨씬 좀 자유롭잖아. 아, 근데 근데 이 우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잔디 아빠가 한번 그 날씨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 내가 일본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서울이 다이나믹한 날씨다라는 걸 느껴. 서울은 정말 그래. 춥고 정말 더워. 좀 도, 온화해 왜냐면 일본은? 도쿄 애들은 사실 그 놀스페이스 그런 패딩이 벌써 필요가 없어. 아 진짜. 이게 난방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하지 냉방기. 서울은 음. 과열이 되잖아요 서울이 진짜 여름에. 추워 근데 그쵸. 춥고 또 더워. 겨울에는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 한국, 우리나라 살게 되면은 다 필요해. 맞아. 시베리아 같은 것도 건- 필요하고 열대에 근데 있는 거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힘들어. 그런 것도 그렇고 건축도 마찬가지야. 뭐 맞아, 건축도 냉방도 잘 돼야 마찬가지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 난방도 잘 돼야 되고 단열도 빡세야 그러니까 되고 에너지 쪽으로는 건축에서 한국에서 건축하기 힘들다는 얘기들이 진짜 빈말이 아니기도 음. 하고. 근데 음. 독일도 하나 딱 빡센 건 창호. 창호는 무조건 에너지 창호 써야 돼요. 음 얇은 게 없어요 여기는. 그 그렇구만. 이렇게 매끄러운 그 인면이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다 이중창으로 돼 있나? 독일 창호는 거의. 그러니까 한 샤시에 이중창이랑 이중창 창이 두 개 들어 있는 거야. 네, 창이 그건 두 개 이중 들어있을 유리 때도 있고, 네, 복층 그러니까 유리. 이중률일 수도 이중유리. 있고, 삼중일 수도 있는데, 딱 닫고 딱 닫는 그 에너지 창호 있죠? 음, 음, 이거예요, 음. 다. 근데 일본은 아직도 그 창 한 장만 걸려 있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 창 두 장이 걸려 있고 이 이중창은 안 걸거든. 그거는 거의 어, 없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얘네는 왜 이렇게 이중창이 없어? 단열을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이중, 하나 했는데 이중창이 샤시만 하는 거예요, 오빠? 샷이 두 그, 장. 이렇게 미닫이 이렇게? 한국은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통 열어요, 이렇게. 그치 거의 이렇게 한 열어요. 그거는 장이지. 단창이고 응, 맞아 맞아. 이중창이라 그러면 우리 이제 하이샤시 아파트에 응, 있는 그 문짝이 두 겹으로 달린 거 있잖아. 그게 이중창이고 이중 유리, 복층 유리를 말하는 건데 한국은 이제 그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맞추려면 삼중 유리 가야 돼. 아 그래? 이중 음, 유리 갖고 안 돼. 어, 여기 몇 이중 중인지 유리를 할 모르겠네. 거면 중간에 뭐 아르곤 충진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삼중 어, 유리라서 건축비가 그렇구나. 비싸지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있었어. 최근에 개정되긴 했는데 일본도 소방관 진입창에 표시해 놓잖아. 응, 근데 또 소방법에는 삼중유리는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 에너지법이랑 소방법이랑 충돌이 되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법안이 제정이 돼서 응. 한 1, 2년을 계속 지내왔던 거야. 그 부분은 이제 이중창으로 인정이 된다고 이제 완화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음, 에너지가 세계의 기준은 따라는 가야겠고 세부적인 기준들은 검토가 아주 명확하게 안 된 상태라서 한국에서 그런 면들이 되게 시행착오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가 나는 약간 이중창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단열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한국 집은 정말 바닥 난방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단층 유리로 돼 있는데 대신에 그 유리가 뭐 이중 유리라든지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게 일반적이어서 난 처음에 여기는 왜 이렇게 이중 유리를 설치하지 이중창을 설치하지 않을까를 생각했을 때 난 지진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왜냐면 지진이 났을 때 문을 두 어, 번 열고 나가게 되면은 번거로우니까 한 번만 열 수 있게끔 얘네들이 그냥 단층을 하나? 근데 이제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렇진 또 않더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샤시가 비싸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단층으로 하되 이중유리 아니면 삼중유리로 설치를 해서 샤시 값을 조금 좋은 샤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더라고. 독일은 생각해보니까 미닫이 창이 없네요. 오, 좀 그것도 다 이렇게 의외다. 열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열고 음, 아니면 킵하던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왜냐면 네. 그게 은근히 인면의 미관을 되게 좌지우지해. 음. 스위스 창호 보면 되게 예쁜 거 많거든. 이제 외노자가 이야기한 것도 있고, 물론 미닫이도 있긴 한데. 2부에 걸쳐가지고 도시 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좀 쉽지 않았던, 근데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도 건축을 하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추세? 탄소 배출에 대한 중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되 조금 더 도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제안들을 끊임없이 배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좀 준비를 해봤네. 잔디 아빠는 어땠어? 이번 1, 2화 준비하면서. 온라인이야, 오프라인이야? 아니야,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줘도 돼. 별로 재미없었다 얘기해도 돼. 다음 아, 시간에는 너무 쉬운 거 재밌겠다. 하자 해도 돼. 어쨌든 뭔가 그냥 의무감으로 뭐 음, 제도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의무감으로 해왔던 실무에서 다뤄왔던 일을 조금은 이제 다른 나라 사례도 보면서 국제적인 어떤 정세도 보면서 뭐 다시 한번 봤더니 그래- 역시나. 그래도 지금 그래도 온라인용으로 어,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얘가 힘들어하고 있어. 그래도 다음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금 많이 제도적으로나 사람들의 인식적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그거를 또 풀어가는 것 또한 앞으로 우리 건축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뭔가 우리나라의 위대한 건축가가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온라인용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요. 변호사는? 프라이브로크에 놀러 가고 싶다. 음, 아직 가본 네. 적은 없어. 가본 적은 없어요. 그 주변에는 가봤었는데, 검은숲에는 가봤는데, 거기는 안 가봤고. 학교 때 사실 이거 태양광 에너지나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제 5년제여서 그런가? 그거 배웠거든요. 사실 이런 거 리드, 인증, 기관해갖고, 그 실무자 한 명 와갖고, 그때 다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기술은 사실 이제는 벤진에서 전기차로까지 왔고, 이제 수소를 차를 개발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 중인데, 건축은 딱히 변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조사를 하면서도 좀 많이 들었어요. 독일도 그렇고 태양광 많이 지붕마다 많이 달고 이게 끝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일본의 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긴 명분인데 예전부터 해왔던 거지만 그 목조 주택 아니면 목조 건물에 대해서 탄력을 좀 받았다는 느낌은 들어. 그러니까 친환경 음, 재료, 친환경 건물이다라는 탄력. 왜냐면 얘네는 예전부터 네. 목조 주택은 지었고 목조는 사용을 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적으로 그냥 콘크리트 RC보다는 싼 재료. 그러니까 내가 약간 아,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될 때 싼 재료로 살 때 목조 주택 목조 건물을 짓는다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비용을 들이더라도 약간 내가 친환경 건물을 짓는다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 저 목조는 확실히 친환경적인 것 같긴 해요. 남자친구 엄마네 집이 다 무슨 목조주택으로 다 자기가 다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음, 무슨 사우나 같아요. 그 핀란드 사우나 집 어, 전체가 다 음, 나무예요. 진짜 너무 과해요. 근데 바닥을 바닥이 더러워져서 바닥을 갈고 그 남은 그 이제 바닥을 이제 오래된 그 바닥 재료를 난로로 쓰더라고요. 난로 음, 땔감으로 그런 걸 보면서 아 대단하다. 근데 목조 음, 주택이 친환경적인 거 맞아? 나무도 죽이고 그걸로 나중에 땔감으로 쓰면 탄소도 나오고 음, 그렇지. 콘크리트보다 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쓰지 말자. 동굴에서 살아라. 동굴에서 살아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걸로 좀 마무리를 지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우리가 이번에보다는 좀 가벼운 주제로 다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온더 테이블 패널들에게 힘이 되고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잔디 아빠, 노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